새로운 게임 참가자의 등장. 1980년대 초반 컴퓨터 혁명이 한창이었다. 컴퓨터 혁명 중에서 애플에게 선의 라이벌은 단순히 제품 개선을 돕는 대상 이상이었다. 애플은 선의 라이벌 덕분에 애플의 대의 명분을 더욱 분명하게 세우고 직원들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가 있었다.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이후 그들은 해군이고 우리는 해적이다라는 정신을 상기시켰다. 1970년에는 IBM이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졌었다. IBM은 퍼스널 컴퓨터가 회사에서 쓸 수 없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1981년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IBM은 PC를 출시했다. IBM이 나타나기 전까지 애플은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IBM이 시장에 진입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회사도 애플이었다. 유한 게임식 기업이었다면 이런 소식에 기겁하겠지만은 무한 게임식이었던 애플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IBM이 PC를 출시했던 1981년 8월 애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음과 같이 표제로 전면 광고를 냈다. IBM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본문에는 애플이 이 시장 진입자의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났다. 애플은 IBM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선의의 라이벌로 생각을 했다. IBM은 도전장을 받아들였다. IBM은 기업 고객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므로 그 조건을 활용해서 대기업의 퍼스널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었다. 각 회사에서 컴퓨터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 IBM을 안전하고 당연한 선택지를 여겼고 IBM은 빅블루라는 애칭도 없었다. IBM을 사서 해고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도 생겼다. IBM은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컴퓨터 제조사가 그들의 제품에 IBM 운영체계를 사용하거나 클론을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애플 운영체제를 원하는 사람은 애플의 제품을 사야 했다. 컴퓨터에서는 대부분 애플의 운영체제를 복제할 수 없었고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IBM과 호환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IBM의 운영체제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PC는 업계의 표준이 됐고 그 이상으로 성장했다. IBM 퍼스널 컴퓨터를 사무실과 가정의 필수품으로 만든 면에서 애플을 도왔다. 하지만 IBM은 사실 애플에게 그보다 훨씬 큰 도움을 줬다. 애플은 IBM을 통해서 기업의 존재 이유를 더 명확히 하고 설득 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 대의명분은 상상 속에 존재하지만 회사와 제품은 현실에 존재한다. 그리고 대의명분에 뚜렷한 사람이나 회사는 그 자체로 무형의 대의명분을 상징하는 실체가 될 수 있다. 실천하는 회사나 리더를 따르는 것이 초정적인 생각을 추구하는 것보다 쉽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명분을 더 강렬하게 서술할 수 있다. 애플의 초기 직원이었던 존 카우치는 IBM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마치 해군 같았다. 행동은 예측 가능했고 제품은 기업에 잘 팔렸다. 우리는 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는 해적이 되고 싶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소련과 미국처럼 IBM과 애플은 대조적인 이념의 상징이었다. IBM은 기업 안전성, 일관성을 상징했고 애플은 개성, 창의성, 다른 생각을 상징했다.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던 애플은 퍼스널 컴퓨터 혁명을 이끌던 리더에게 이제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의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컴퓨터의 품질을 비교할 때 흔히 적용하는 기준, 즉 가격, 속도, 메모리 등으로 보면은 PC와 애플의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이었다. 사실 IBM의 클론 제품은 좀 더 쌌다. 보통 경쟁자들은 제품의 특장점을 놓고 비교하지만 애플은 IBM과의 경쟁에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택했다. 경쟁자는 고객을 확보하자 애쓴다. 하지만 선의의 라이벌은 애호가를 만든다. 애호가에게 IBM은 과거고 애플은 미래였다. IBM 애호가에게는 애플은 예술가를 위한 장난감이었고 IBM은 진중한 사람이 진지한 업무를 푸는 컴퓨터였다. 사람들은 제품 자체의 기능보다도 이 이미지를 더 강력한 기준으로 삼았다. 마치 종교 같았다. IBM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애플의 대응은 보통 회사들의 반응과 반대였다. 쟁쟁한 회사가 업계에 진입하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회사들은 깜짝 놀란다. 그들은 정립해둔 비전도 있고 새로운 회사의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하는 등 여러 기준으로 그 회사와 경쟁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다. 원래 유행 게임식 기업이 아니었고 애도 새로운 플레이어를 선의의 라이벌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경쟁자로 인식한다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않아
유한 게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애플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IBM이 들어온 지 25년 이상이 지난 뒤 이번엔 애플이 블랙베리에게 똑같이 행동했다. 애플은 IBM을 서리의 라이벌로 받아들인 덕분에 목적의식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지만 블랙베리는 애플을 이겨야 할 경쟁자로 바라봤다. 그리고 유한 게임을 하느라고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다. 아이펜이 출시되기 전까지 블랙베리 휴대전화 운영체제가 세계 2위였다. 블랙베리의 제품은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매우 안정적이어서 정부기관과 수많은 회사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며 비즈니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지만 블랙베리는 2009년에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하지만 아이폰이 점차 인기를 끌자 블랙베리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블랙베리의 임원들은 예전에 애플이 IBM에게 했듯이 애플의 철학과 블랙베리의 철학을 차별할 수도 있었다.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이 필요한 기업이나 정부기관을 지원한다는 그들만의 비전을 강조하며 애플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블랙베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폰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먼저 교정기기의 앱과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의 기기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됐다. 그리고는 블랙베리의 전유물이었던 커트 키보드를 버리고 터치 스크린을 도입했다. 터치 스크린이 장착된 모델은 아이폰만큼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존의 다른 모델보다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안타깝게도 이는 흔한 전개다. 혼란은 유한 게임 사고방식을 고집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혼란은 유한 게임을 할 때 자주 드러나는 증상들이다. 그렇게 해서 하락이 되어졌고 애플은 수년간 IBM을 선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했고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변했고 결국 IBM은 퍼스널 컴퓨터 경쟁에서 퇴출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애플이 이겼다는 뜻은 아니다. 애플은 높은 보안 안전성,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음 선의의 라이벌로 삼았다. 많은 사람 알겠지만 애플은 남자 둘이 나와서 각각 저는 맥이에요, 저는 PC예요 라고 말하면서 만답을 펼치는 형식의 TV 광고를 한 적도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IBM처럼 원래의 대명물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예전만큼 애플과 이념적으로 뚜렷하게 대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에게 선의의 라이벌은 누구일까? 자, 이렇게 애플은 40년 넘게 세월 동안에 항상 선의의 라이벌을 곁에 두고 대의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 이렇게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애플은 수익을 위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것들도 애플은 사용자들의 문자 메시지에 접근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도 거절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의명분을 지켰던 애플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자와 FBI는 내 증거 중 하나는 자기 신의 대의명분에 아주 몰두한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 이렇게 맹목적인 대의명분이란 자신의 대의명분에 가득히 열정하거나 타인의 잘못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혀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맹목적인 대의명분에 빠지면 겸손함을 잃고 오만해지며 장기전의 유연성을 잃고 혁신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다른 참여자를 선의의 라이벌로 여기기는 어렵다. 특히 뜻이 다른 사람들일 경우에 특히나 그렇다. 하지만 상대를 선의의 라이벌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비결이다. 전직 FBI 수사관이자 프로파일링의 선구자로서 유명한 존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한다. 범죄자들을 신문하면 할수록 성공적인 범죄자들이 범죄 심리 분석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보다는 연쇄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FBI가 하는 일을 잘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 FBI는 그들보다도 뛰어나야 한다. FBI를 겸허하게 피하는 선의의 라이벌이 있기에 FBI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선의의 라이벌을 비교 대상으로 쓴다고 해서 그들의 대명분이 더 훌륭하고 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특정한 일을 뛰어나게 잘하며 우리 개발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뜻이다. 라이벌이 사라진 것을 승리로 착각하지 마라. 베를린 정비이 무너진 직후에 미국은 20세기 최대의 외교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잘못이다. 끊임없이
시대는 변하고 게임 참여자들도 변한다. 비즈니스는 큰 회사가 하나 파산한다고 해도 게임이 끝나거나 다른 회사가 승리했다고 할 수가 없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소련이 게임에서 퇴출당한 뒤에 미국은 일정한 맹목적인 대의명분에 빠져 미국에 맞설 적선은 없다고 믿었고 마치 승리자로 된 듯이 행세했다. 돈도 많고 영향도 가장 성공적인 참여자는 잠깐이라면 자신의 약점을 모른 척하고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우버도 비슷했다.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업을 개척했지만 기업 문화를 소홀히 한 바람에 어떤 제품 실패보다도 훨씬 애를 먹었다. 만약 미국이 냉전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의 라이벌을 찾았다면 상황이 한결 나았을 것이다. 냉전 2.0 냉전을 지배하는 세 가지 긴장 요소가 있다. 바로 핵, 이념, 경제이다. 냉전 1.0 시기에서 편리하게도 이 세 가지 긴장 요소가 모두 소련이라는 한 나라에 존재했다. 미국과 소련이 각각 보유한 핵무기 규모는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전부 합친 것보다도 컸다. 미국과 소련은 각 이념을 대표하는 국가였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추구했고 소련은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며 초정자와 동맹국을 찾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제2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냉전 1.0 기간 내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두 국가였다. 선의 라이벌이 딱 하나면 이점이 많다. 전략을 세우고 자원을 배분하고 내분항파의 의견을 모을 때 단 한 것이면 초점을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2002년 9.11 대례 이후에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 사이에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다. 이 정보기관들은 늘 세력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 그런데 선의 라이벌이 명하고 위급한 순간일 때만큼은 다르다. 그때는 내부 사정을 제쳐두고 공공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 하지만 선의 라이벌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자 미국의 수많은 기관은 끝없이 대립했다. 소련이 있었던 시절은 서로보다도 소련이 더 위협적인 상대였으므로 공화당과 민주당조차 뜻을 합쳤고 분명하게 정의된 공의의 대의명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뚜렷한 선의 라이벌이 없어진 후에 양당은 서로를 위해 해로운 존재로 치부한다. 미국은 모든 에너지를 내부 다툼에 쏟느라고 냉전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게임에서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플레이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비디오 대여업을 독점했던 블록버스터는 인도네시아 발트라고 불러 넷플릭스 같은 작은 회사가 등장했을 때 기존 사업 모델을 제고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등장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수년간 경쟁자가 없다고 믿을 만큼 거대했던 소셜미디어 기업 마이스페이스는 페이스북이 커지는 줄도 몰랐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앞으로도 먹힐이라는 보장은 없다. 선의 라이벌이 없으면 겸손함과 민첩성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자만심 때문에 망할 수밖에